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훈련입니다.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오늘 54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이 아니고 상세불명의 흉통이 이어서 협심증 진단을 못 주겠다고 하는 DB손해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참에 장롱 속에 있는 보험증권들을 모두 꺼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장 내용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험증권의 보장 내용에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단받으면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특약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로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혈성 심질환이란 보험약관 맨 뒤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 허혈성 심질환 분류표에 기재된 6가지 질병을 말하는데, 약관의 허혈성 심질환 분류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에서 규정하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이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협심증 분류번호 I20. 2. 급성심근경색증 I21. 속발성 급성심근경색증 I22.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기타 급성 허혈성 심질환 I24. 만성 허혈성 심질환 I25.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는 보험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위 6가지 질병 중 하나의 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한 번만 지급하고 해당 특약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보험자가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단받고 나서 그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도 보험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을 잘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그 핑계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소송 대리를 위임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송모 씨는 52세의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녀가 가입한 보험은 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컨버전스 보험계약과 100세 청춘 보험계약 2건이었습니다. 무배당 컨버전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되면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로 2천만원,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A로 2천만원,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 1일당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100세 청춘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 입원 의료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환자가 병원에 지불한 실제 입원 의료비를 질병 통원 의료비로 통원 1일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자가 병원에 실제로 지불한 통원 의료비에서 공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09년 12월 17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2형 협심증 분류기호 I20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진단은 임상적 진단이 아니고 최종 진단이었습니다. 약관의 별표 허혈성 심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협심증 분류번호 I20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D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무배당 컨버전스 보험계약에서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로 2천만원,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A로 2천만원, 질병 입원 일당을 지급해야 되고, 100세 청춘 보험계약에서는 질병 입원 의료비와 질병 통원 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협심증 진단을 내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특별약관의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법상 국내의 병원이 명백하고 진단을 내린 의사 신모 씨도 약관의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명백하며 진단은 그녀의 병력과 함께 심전도 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연축 유발 검사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약관의 어느 규정으로 보나 그녀의 보험금 청구는 정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관의 제5조 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 서류 2호에서 정하는 병원에서 발행한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를 DB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사유는 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문의사에게 그녀의 검사 결과지와 진료기록 사본을 보여주고 의료자문을 구했는데 그 결과는 이형 협심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협심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직접 진찰하고 검사하고 치료했던 의사가 그녀에게 허위 진단서라도 교부했단 말입니까?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가 교부해준 진단서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자문의사가 작성해준 의료자문서 내용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보험회사가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이렇게 횡포를 부린다면 의학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보험계약자들은 협심증 진단 사실을 무슨 서류로 입증하란 말입니까? 협심증이 아닌 질병을 협심증이라고 진단하였다면 해당 의사를 찾아가서 따지든지 하여 허위 진단서 교부죄로 형사 고소를 하면 될 일이지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애꿎은 보험계약자만 못살게 구는 건지 보험회사의 행위를 보면서 저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보험회사가 자문의사에게 받은 것이라면서 그녀에게 내민 의료심사 회신서에는 병원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고 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도 알 수 없도록 검정색 잉크로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DB손해보험은 그 심사 회신서를 증거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해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녀와 상담을 마치고 난 저와 변호사는 DB손해보험의 횡포에 아연 실색했고 우리는 그녀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무실에 소송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번소가 제기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과 동시에 반소장도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D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계속해서 그녀의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재판부에 신체감정 신청 및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우리의 신청을 받아들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감정 결과는 뻔했습니다. 순춘향대학교 천안병원이 그녀에게 실시한 검사 결과 및 협심증 진단을 내린 의학적인 근거에 대하여 피감정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약관에서 정한 진단 방법을 잘 따라 했으므로 이형 협심증 진단을 내린 의학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피감정인에게 처방한 약들은 몰시톤정 4mg, 리피토 10mg, 이소켓 스프레이 300DOSE 15mg, 명문 니트로글리센 0.6mg 설하정 등이 처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몰시톤정 4mg, 이소켓 스프레이 300DOSE 15mg, 명문 니트로글리세인 0.6mg 설하정은 협심증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진단받은 E형 협심증 I20.1은 보험약관의 별표 6 허혈성 심질환 분류표에 기재된 대상질병 1인 협심증에 속하는 질병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감정인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I20이라는 진단명에는 I20.0 불안전성 협심증, I20.1 연축의 기제가 있는 협심증, I20.8 기타 형태의 협심증,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 4가지로 구성되는데 만일 보험약관에 I20이라는 것이 I20에 속하는 모든 진단명, 즉 I20.0, I20.1, I20.8,
I20.9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면 I20.1도 I20에 포함되는 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DB손해보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감정 결과 회신서가 법원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 후 D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저희 법무법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가 반소장에서 청구한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4천만 원을 즉시 통장으로 입금해 줄 테니까 자기네가 제기한 본소를 취하하는 것에 동의 좀 해주고 우리가 제기한 반소도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이었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보험금을 전액 줄 테니까 소를 취하해달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보험회사의 행위가 밉도록 얄미웠습니다. DB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우리에게 소를 취하해달라는 이유는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향후 이 소송과 동일한 피보험자가 협심증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DB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또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험계약자들이 우리의 승소 판결문을 인용해서 청구를 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행위가 괘씸해서 소를 취하지 않고 기어이 선고를 받아내서 소송비용까지 다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 병원 생활 때문에 한 푼의 돈도 아쉬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를 취하해주고 4천만 원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용기를 허물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를 취하해주고 우리가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이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인 보험계약자가 상대방인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의사표시로서 청약을 한 후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부합계약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보험약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지는 입증 책임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특별약관 제5조를 보면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구비 서류로서 보험금 청구서, 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행한 허혈성 심질환 진단서,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허혈성 심질환 진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진단서만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면 보험금 청구권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을 다 입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협심증 진단 사실을 부인하고 보험계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계약 내용인 약관 규정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면 의학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는 그 이상 어떻게 진단 사실을 입증하란 말인지 보험회사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진단서 이상의 의학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합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당사자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대 선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들에게 부탁의 말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할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계약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역지사지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보험회사 보상팀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보험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근무할 줄 알고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14년을 근무하고 차장으로 승진한 뒤 1년도 안 되어 보험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보험회사를 도둑놈이라고 말하면은 그 욕하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외야의 영업 일선에서 영업소장과 영업과장을 주로 역임했기 때문에 영업만 잘하면 됐지 보험금 지급부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시 저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평소 여유 있을 때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우연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은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데 왜 보험회사가 도둑놈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계약자 신분으로 돌아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행태를 보고 있노라니까 정말 가거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교부받은 암진단서를 제출해도 보험회사들은 진단받은 것은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이라고 우깁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면 누가 봐도 재해사망인데 보험회사는 질병사망이라고 박박 우겨댑니다. 질병으로 40일간 입원하여 입원비 일당을 청구하면 이번에는 그 질병의 적정 입원일수는 15일 정도라면서 나머지 25일치는 지급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경추나 요추의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후유장애가 남아서 장애보험금 청구를 하면은 모든 보험회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증이나 퇴행성 병변 기여도가 50%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의 50%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며 기왕증 기여도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는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가 아니어서 재해 장애 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팀 직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나 가족들이 암 진단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또는 추간판 탈주증 진단을 받아서 장애보험금을 청구해도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리고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돈이 필요하십니까? 양심을 팔아가며 돈을 벌고 싶으시냐고요. 떳떳하게 의료 자문서를 작성해 주셨다면 당신의 신상 공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개하십시오. 무엇이 두려워서 소속 병원과 의사 면허와 이름을 숨겨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계약자에게도 당부드립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의료 자문서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할 경우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곧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 건전한 보험제도 정착을 앞당기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손해사정사 변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